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9급 자, 시험 문제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드리려고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시험 본 모든 분들은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교육청 시험을 봤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보건을 위해서 좀 봤었는데, 제가 이제 서울시 문제를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교육청 문제보다는 조금 좀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 아주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좀 묻는 방식에서 서울시의 패턴이 있어요. 그 서울시에 보기 2개 나오는 그 서울시 패턴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해서 좀 이렇게 문제를 읽는데 시간의 압박이나 이런 건 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면 경제 파트에서는 그렇게 또 어렵지 않게 또 출제가 된 부분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셨을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겠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중상 정도 되는 수준의 난이도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어쨌든 이번 시험도 이번 시험이겠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될 시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걸 저랑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형벌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크게는 여러분 정리 좀 해드리면 생명형이 있고요. 그렇죠? 사형이 생명형이죠. 자, 그 다음에 자유형이 있죠.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자,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여기가 이제 요만큼 징역, 금고, 구류, 여기까지가 이제 이게 생명형, 그쵸? 요거 3개가 자유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명예형이 있습니다. 명예형,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 요거 2개가 명예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벌금, 과료, 몰수라고 하는 3가지의 또 재산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묶어서 1개 이렇게 해서, 자, 하나, 그 다음에 자유형 3개, 명예형 2개, 재산형 3개 이렇게 해서 총 9가지의 형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보완처분은 형벌 대신에 부과하는 제재를 우리가 보완처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완처분의 종류로는, 자, 보호관찰, 그 다음에 치료 감호, 수강명령, 또 하나 더 포함한다면 가장 유명한 게 사회봉사, 이런 것들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보완 처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징역과 구류는 금고와 달리 노역을 부과한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징역은 노역을 부과하는 게 맞지만 구류는 아니죠, 여러분. 구류는 노역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구류는 날짜로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금고와 구류는 구금 기간의 장단에 따라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자유형이 총 3가지가 있다. 징역, 금고, 구류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 징역과 나머지를 구분하는 것은 노역입니다. 노역.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노역. 혹은 노역 또는 정역이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자, 그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고, 그 다음에 구류와 나머지를 구별하는 것은, 자, 구류는 30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면 구류, 30일 이상이면 금고, 30일 이상의 정역까지 하면 징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30일 이상인데 일은 하지 않으면 금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으로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2번으로 가야 되겠죠. 금고와 구류는 구금기간의 장단에 따라 구분하는 거 맞습니다.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9가지 형벌 중 재산형은, 여기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죠? 재산형은 벌금과 가료와 몰수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렇게 3가지에 해당하고요. 가료만이 아니라 플러스 몰수까지
재산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또 알아두시면 벌금과 과료를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 5만 원이에요. 5만 원. 아시겠죠? 5만 원을 넘으면 벌금, 5만 원을 넘지 않으면 과료. 이 몰수는 좀 특이한 겁니다. 이렇게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서 얻은 수익 같은 것들을 형벌을 주면서 같이 몰수형을 같이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징역 3년에 재산 3천만 원 몰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범죄에 사용돼. 자, 그래서 몰수형은 요즘에는 몰수형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일반적으로 몰수형은 부가형이라고 해요. 부가형. 부가형은 독립적으로 형을 내리진 않고 다른 형벌에 다른 이런 것들에 자유형 같은 것들에 이렇게 붙여서 자유형이나 명예형에 붙여서 낸다. 그런 의미에서 부가해서 부과하는 형벌이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몰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이 여러분이 좀 좀 헷갈렸을 선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형벌과 보완 처분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이다. 예, 맞아요. 과거에 대한 잘못의 제재는 형벌은 일단 맞죠. 형벌은 과거에 대한 잘못의 제재가 성격이 큰데 여러분 보완 처분은 자, 왜 수강명령 시키고 왜 치료를 시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죄를 그러니까 죄가 있으나 좀 가벼웠을 때 자, 이렇게 보완 처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벌을 주기에 좀 애매했을 때. 그래서 보완 처분은 예방적 제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죠, 미래. 그러니까 미래에 너 수강명령 해서 너 지금 자꾸 고통법규를 어기는데 내가 수강명령 내릴 테니까 이거 수강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범죄 저지르지 마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예방적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완 처분은 물론 과거에 대한 제재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과거에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보완 처분을 내리는 거니까. 하지만 예방적 제재적 측면이 좀 더 강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과 보완은 모두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형벌은 과거에 대한 잘못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 강하고 보완 처분은 예방적 제재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보완 처분은 예방적 제재다라고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2번이 확실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4번에서 보완 처분을 과거에 대한 제재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스스로의 의문이 약간은 들었을지라도 그게 주가 아니에요. 주는 예방적 제재가 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2번이 확실한 답으로 가주셨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되셨어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된 대중매체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일단 대중매체 혹은 대중문화가 갖는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이 획일성이라는 게 있어요. 획일성. 다 똑같죠. 자, 획일성. 자, 그 다음에 대량성.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대중매체가 갖는 상품성입니다. 그리고 이 대중매체 이 상품성에 대한 특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20년대 신문 광고에서 연예인이 내서 담배를 폈고 그 다음에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 살균 효과가 있다, 이런 지금보다는 예전에는 좀 담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관대한 사회였거든요. 그때 1920년대는 되게 심했나 봅니다. 그 관대함이. 그러다 보니까 흡연율을 몇 배로 높이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다 뭡니까? 몸에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도 상품성, 그러니까 담배를 많이 팔아야 이익이 되니까 담배 회사나 이런 데서 이런 광고를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우리 아프리카 별풍선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것들에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생산되는 가짜 뉴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돈벌이가 목적이에요. 상대방이 그런
독자들에게 그런 자극적인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을 막 전달해주면 일단은 막 뭔가 자기가 수익이 생기니까. 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도를 넘는 자극적이고 성전적인 콘텐츠가 많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문제는 이 대중매체가 갖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뭐랑 연결이 될까요? 요 문제예요. 정답은 당연히 1번이죠. 1번입니다. 또 분석을 좀 해보면 2번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문화를 양산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라고 했는데, 대중매체가 반문화를 이렇게, 대중매체는 나름대로 대량성으로 인해,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약간 주류적 성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문화를 만든다? 이거는 약간 좀 안 맞는 말입니다. 대중문화와 혹은 대중매체와. 그 다음에 3번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해서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을 약화시킨다. 이건 맞아요. 이건 대중매체나 대중문화가 갖는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3S 정책이라고 얘기하죠. 3S 정책.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제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권력을 잡은 정권에서, 자, 뭐 스포츠, 그 다음에 스크린, 자, 영화, 그 다음에 성,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정책. 그래서 우리나라 80년대를 3S 정책이 활발했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80년대 초중반. 자, 요때 막 이제, 자, 야한 영화들이 많이 개봉이 되고, 그런 이제 시리즈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프로야구가 개막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들이 다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비판을 하죠. 자, 근데 어쨌든 그걸 얘기하는 건 맞는데, 위에 거랑 주어진 보기와 안 맞죠. 그래서 3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거고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질적인 문화를 확산시켜서 전통 문화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약화시킨다. 이것도 대중문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위에서 이야기한, 상품화에 대한 문제, 상업주의의 폐해는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상업주의의 폐해로 가야 되고,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개념 문제라기보다는 주어진 자료를 잘 해석할 수 있습니까? 대중매체나 대중문화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나요? 이 정도 수준을 묻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본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수준의 효력을 갖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법체계는 헌법, 법률, 그 다음에 명령, 조례, 규칙, 요 순서대로잖아요. 그쵸? 헌법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높은 국민이 만드는 거고, 이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주로 행정부 에서 만드는 거고, 요 두 개는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쵸? 그러다 보니까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의 순서를 갖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은번.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의 경우, 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아니죠. 여러분, 권리구제형 오타가 났네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제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는 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고요. 자,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었을 때 하는 것은, 자, 법원에서 제청하는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니은번도. 자, 그러면 정답은 디귿 리을 4번이겠네요. 그쵸? 자, 디귿번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법은요, 크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이 있어요. 헌법 전문. 헌법 전문은 짧고요. 우리가 헌법 전문을 통해서 배우는 게 헌법의 기본 원리 아시죠? 국자, 복국, 평문 다 외우고 계시죠?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 국제평화, 평화통일, 문화국가 다 외우고 계시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기본권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통치구조 파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권 파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여기가 이제 통치구조에 대한 파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헌법은 크게 이거는 그냥 들어가는 말에 있는 거고, 자, 기본권과 통치구조로 구성이 된다. 이 얘기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쵸? 리을번 헌법은 정치 권력의 행사, 방법, 절차, 그 한계 등을 규율한다. 이거는 이제 통치구조 파트에 대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맞는 말이다. 이렇게 가실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전형적인 서울시 문제 유형입니다. 보기 2개 나오는 거. 자, 그래서 보기 1에 현대 정치 과정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1을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국제유가가 상승했어요. 그리고 대중교통 운송사업자들이 어려움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비 인상을 요구하겠죠. 그러면 또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그 대중교통비 인상을 반대하겠죠. 자, 그러면 행정부는 인상은 하되 또 운송사업자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좀 더 낮게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선택을 하겠죠. 뭐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은 정책이라는 게 결정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치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번. 현대 민주정치 과정에서 행정부는 정책결정기구에 해당한다. 당연하죠. 여러분, 주요한 정책결정기구죠. 자, 정책결정기구는 우리가 여러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런 공식적인 권력기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또 정책결정기구 라고도 부르고 공식적 정책결정기구라고도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기구가 이제 정책결정기구에서 결정한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과정을 우린 두 글자로 산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니은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대중교통비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 과정에 자, 투입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예, 이용자들이 자신의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자, 뭐 의견을 제시하고 어떤 요구하고 뭔가를 지지하고 막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의견 제시하고 요구하고 지지하고 이런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우리는 투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니은번도 맞습니다. 디귿번. 자, 디귿번. 자, 행정부가 요금 인상폭을 낮추는 조정안을 선택하는 것은 환류는 아니죠. 정책 결정이라고 보아도 되겠고요.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이것들은 자, 그것들이 이제 적용되면 뭐 산출이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환류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환류라고 하는 것은 정책이 결정된 다음에 국민들에게 적용된 다음에 국민들의 피드백을 환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번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송사업자들이 행정부의 대중교통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용자들이 뭐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든 아니면 자, 운송사업자들이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든 이런 거 다 뭡니까? 투입이죠. 다 투입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의견을 제시하고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지지하고 뭔가를 청원하고 이런 것들 모두 투입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과 리을이 틀렸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자, 옳은 거는 모두 고른 거는 1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는 사회문화 문제네요. 그렇죠? 세대 내 이동 방향과 이동 원인에 따라 구분한 것입니다. 가와 라의 사례로 이제 찾아라 라는 겁니다. 자, 가부터 한번 볼게요. 노비였던 사람이 신분제도의 철폐가 되었대요. 여러분, 신분제도의 철폐가 되었습니다. 그럼 무슨 이동? 구조적 이동이죠. 구조적. 자, 그 다음에 최하층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상승 이동이겠네요. 자, 그러면 자, 이거는 가가 아니라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라에 해당하겠죠. 라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회사에서 업적을 인정받아. 업적은 본인이 쌓았겠죠. 자, 자신의 노력으로 했고요.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개인적. 그 다음에 승진을 했으니까 상승.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나로 가야 되겠네요. 네, 나.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노점상을 하던 사람이, 자, 자주 성가하여 개인적 노력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상승한 거네요. 그쵸? 그러면 이것도 다가 아니라 나로 가야 되겠죠. 나로 가야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부유했던 사람이 혁명으로 인해, 자, 구조적이죠? 그 다음에 모든 전 재산을 몰수당해서 공장 노동자로 했다. 하강 이동이네요. 자, 그러면 구조적 이동 중에서 하강 이동은 다가 되겠네요. 다. 그쵸? 아유, 다가 되겠네요. 그쵸? 다가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짝을 좀 맞춰주시고 여러분이 분석이 가능하셔야 되겠습니다.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6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6번 가겠습니다. 자, 보기의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골라라.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문제고. 자,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일을 할 당시에 사용자가 노동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나요? 라고 해서, 예, 저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럼 가 자리에는 부당한 대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가 자리에는 부당해고나 또는 부당 노동행위가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예, 저는요, 2달 전에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받았어요. 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30일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2달 전이면 뭐 충분히 통보를 받은 거고요. 이른 시기에 통보를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서면 통보를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면 통보를 받았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가 자리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긍정을 했잖아요. 여기서 긍정을 했기 때문에, 자, 긍정을 했기 때문에 X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째, 사용자와 합의해서 일주일에, 여러분 12시간까지 연장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40시간 플러스 12, 52시간 연장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0시간인데, 12시간인데 10시간이라서 틀린 게 아니라, 12시간인데 10시간 이내에 연장근로를 합의하에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여러분, 문제가 될 건 없죠. 자, 20일까지 가능한 거니까.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근로계약서에 노동조합을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 그쵸? 여기서 자, 이 부당노동행위죠, 여러분.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부당노동행위인데 정확하게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부당노동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한 절차에 의한 파업에 참여했는데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방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럼 뭐를 침해한 겁니까? 단체 행동권을 침해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디귿과 리을은 뭡니까? 합쳐서 이런 거를 우리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모두 이 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에서 부각되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는데 A국을 여행한 갑은 처음에 식당에 들어갔을 때 몹시 당황했다고 합니다. 영수증을 보니까 봉사료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꼭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지만 A국 사람들은 음식 가격의 일정 비율을 3가지로 제시하고 이 중 하나를 봉사료로 선택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팁 문화라고 하죠. 이
팀 문화가 있고 없고가 이제 차이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거는 좀 뭔가 우리나라에서 좀 공유하고 있지 못한 문화였기 때문에 어색함을 느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문화의 속성 중 공유성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번 보겠습니다. 문화가 구성원의 사고 행동을 구속하는, 공유하고 있는 문화가 구성원의 사고 행동을 구속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팀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지만 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팁을 주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겠죠.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문화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책임을 보여준다. 이건 여러분, 문화의 속성 중에서 총체성에 대한 설명이고 공유성과는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디귿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는 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한 바탕이 된다. 그렇죠. 공유하고 있는 문화가 있어야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디귿번도 맞는 말.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나 내용 이거는 문화의 속성 맞죠.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변동성에 해당하는 거죠. 변동성. 하지만 자, 보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기 1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유성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성과 관련이 있는 것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분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A와 F 중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골라보래요. 자, 유치원에 다니는 A는, 자, 유치원 다니까 일단 책임 무능력자겠죠. 바로 떠올라야 돼요. 책임 무능력자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엄마 B가 엄마는 감독자가 되겠죠.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엄마가 청소하는 틈을 타서 10층 자신의 집 베란다에 있던 화분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텃밭을 갖고 있었던 C가 맞아서 6주간의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일단 A는 책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손해배상이 일반이든 특수든 특수불법행위든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 불법행위든 특수불법행위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성립하는 사람은 B. 자,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 특수불법행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D는 E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대리점에 사원을 일하고 있대요. 근데 고객 F가 구매한 텔레비전을 배달했는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텔레비전을 넘어뜨렸고 옆에 서 있던 F의 발가락이 골절이 됐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먼저 D부터 보겠습니다. D 받을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그렇죠. D는 일반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만약 E한테 손해배상을 물으면요. E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E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E는 자, D를 고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자 배상 책임이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자,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총 3명이죠. B, D, E 이렇게 3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기본권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기업과 니은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뭐 큰 의미가 없고요. 기업은 국민이 부당하게 국가의 침해를 받지 않고 자, 여기 나왔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면 기업은 당연히 자유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니은은 실질적인 평등과 인간다운 생활 나왔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이거 뭡니까? 사회권이겠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절차적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여러분, 수단적 절차적 권리는 이 두 개가 아니라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쵸? X.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사회권은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국민주권주의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국민주권주의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은 참정권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회권은 복지국가의 원리와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자유권은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라고 했는데, 정답 나왔네요. 자유권. 자,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18세기. 자, 그래서요, 여러분, 자유권이 시험에 나올 때는 이런 키워드들을 여러분들 정리해둬라 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유권은 가장 소극적, 그죠? 소극적, 그 다음에 방어적, 그 다음에 자유권, 기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유권이에요. 그래서 핵심적, 가장 오래된, 그다음에 근대를 상징하는 18세기 이런 기를 상징하는 권리가 바로 자유권이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자유권과 연결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나왔잖아요. 가장 오래된. 자, 정답은 3번. 4번, 국가의 최소한의 기능을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국가의 최소한의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기업, 약용국가. 그렇죠? 니은과는 달리 이렇게 해야 되죠. 기업과 니은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볍게 가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가도록 할게요. 자, 10번. 자,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주 기본적인 스킬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딱 봤는데, 자, 갑국은 1대 2대 1이라고 하고, 을국은 2대 1대 7이래요. 그러면 이거를 좀 맞춰줘야 되잖아요. 여긴 총합이 10이고, 여긴 총합이 4니까, 10단위로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1대 2대 1이니까, 그러니까, 전체 반을 중층이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2.5 대 5 대 2.5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이거는 10분의 2, 10분의 1, 10분의 7이니까 괜찮고. 자, 1번 보겠습니다. 갑국은 을국에 비해 상층의 비율이 높다. 라고 했습니다. 상층의 비율이 높다. 자, 그러면 여러분 1번 볼게요. 1번. 자, 1번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을국에서는 2죠. 상층의 비율이. 근데 갑국에서는 2.5죠. 그러니까 각국이 상층 비율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 1번. 이것만 알면, 이렇게만 할 줄 알면 금방 답에 도달하는 그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본질은 중층의 비율은 각국이 을국의 2배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을국은 1이고요 각국은 5예요. 자, 그러니까 5배이다 라고 해야죠. 5배이다. 그 다음에 을국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라고 했네요, 여러분. 자, 을국은 여러분 뭡니까? 모래시계죠. 중층이 가장 적으니까 모래시계형. 갑국은 다이아. 피라미드는 없습니다. 뭘로 바꿔줘야 돼요? 모래시계. 그 다음에 4번. 을국의 계층 구조가 갑국에 비해 사회통합에 유리하다. 사회통합에 유리한 건 다이아. 그러니까 거꾸로 돼야 되죠. 각국의 계층 구조가 을국에 비해서 사회통합에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자, 다 틀렸고 맞는 것은 1번. 여러분 가장 사회적으로 불안한 시스템이 모래시계예요. 계층 구조가.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제수지 문제가 나왔어요. 국제수지 문제가. 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나타낸 것이다.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이 휴대전화를 수출하고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돈이 들어왔겠죠. 그러면 수치입니다. 자, 플러스로 표시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수출이니까 상품 수지가 플러스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야 돼?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네. 네. 없네요. 기호가. 1번 틀렸고요. 2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상표권을 외국 기업에 매각하여 받은
대금이다라고 하는데 보통 상표권 매각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본이 이동했다라고 보죠. 자본 수지. 자, 매각해서 대금을 받았으니까 매화가 들어왔겠죠. 플러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의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배당금은 자,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죠.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는 본원소득 수지가 되겠죠. 본원소득 수지. 우리나라 사람이 받은 거니까 플러스. 자, 그러니까 자, 여기 요 자리 맞네요. 그쵸? 요 자리가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겠네요. 3번. 자, 그 다음에 4번. 자,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금, 직접 투자를 한 거네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금융계정이라고 얘기하고, 자, 금융계정이라고 얘기하고, 나간 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치하는 것은 3번밖에 없네요. 요 자리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는 A제와 D제의 재화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배제성 얘기하거든요. 배제성.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를 감소시키는가? 이건 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경합성이 있니 없니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사적 재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재화죠. 그 다음에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공공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자, 배제성은 있으나 우리가 경합성은 없는 뭐 넷플릭스 같은 거나 와이파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금제 또는 클럽제, 여기서 그냥 요금제라고 쓸게요. 어이가 아니라 아입니다. 요금제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재화. 자, 그 다음에 C제. 배제성은 없는데 경합성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자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되셨죠? 이렇게 하고 내려가면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제의 사례로는 요금제의 사례로는 막히는 무료도로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막히는 무료도로는 뭡니까? 막혀요. 막힌다고 하는 것은 경합성은 있는데 무료도로라고 하는 것은 배제성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C제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즉 공유자원에 대한 이야기죠. 막히는 무료도로. 자, 되셨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만약에 요금 B제였으면 안 막히는 유료도로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재화는 C제의 속성 아니죠. 대부분의 재화는 사적 재화 A제의 속성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C제와 같은 특성을 지닌 재화는 공유자원, 요거 얘기하는 거죠. 자, 공유자원의 비극이 발생한다 말하는데 맞습니다. 정답은 3번. 답은 의외로 쉬운데 꽂혔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공공재와 달리 A제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프리라이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D와 C죠. 그리고 굳이 따지면 이 C는 경합성까지 없기 때문에 C가 C보다는 D가 더 무임승차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어쨌든 거기까지 여러분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일 심각해요. 무임승차 문제는, 프리라이더 문제는. 자, 그래서 요거까지도 같이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3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는 합리적 선택을 위한 비용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자,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친 것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자, 명시적 비용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암묵적 비용은 내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안 들어온 돈을 얘기하는 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가는 매몰 비용은 자, 선택과 무관하게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는 기회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명시적 비용은 다른 대안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가치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니은 암묵적 비용에 대한 설명이죠. 명시적 비용은 실제 지출하는 비용. 요게 이제 명시적 비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순편익은 선택으로 얻게 되는 이득의 가를 뺀 값이다 라고 했는데 맞아요, 여러분. 순편익은 편익에서 편익이자 선택으로 얻게 되는 이득을 우리가 편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익에서 기회 비용을 뺀 것을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순편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은 4번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 문제가 의외로 다 쉽게 나왔어요, 사실.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계산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14번 보도록 할까요? 14번. 그쵸? 자, 보기 1에 나타난 조직운영 원리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골라라 라고 되는데 A는 장기에 비유할 수 있대요. 장기 말들은 각자 자기 위치가 있고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궁을 필두로 해서 수직 계층화가 되어 있대요. 수직 계층 하나로 끝난 거죠. A는 뭡니까? 관료제입니다. 그쵸?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 제가 여기 문제에서 좀 생략이 됐는데, 관료제 아니면 탈관료제다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장기는 관료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둑은 규칙은 있지만, 도루이 필요한 경우에 아무 곳에나 가서 잡을 수 있고, 위계서열이나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B는 뭡니까? 탈관료제를 말하는 거겠죠. 자, 기억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관료제보다 탈관료제가 더 크다. 맞습니다. 유연성은 자, 네, 탈관료제가 더 크죠. 맞죠. 그 다음에 니은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운영의 예측 가능성은 자, 관료제는 표준화되어 있고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관료제가 더 큽니다. 예측 가능성은 표준화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니은번도 맞는 말. 그 다음에 구성원 개인별 업무의 세분화 정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도 얘기하지만 장기에서 장기 말에 따라 딱 가는 길이 딱딱딱 정해져 있고 딱 자기가 맡은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둑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료제에서는 딱 자기가 맡은 일만 하면 되는데 탈관료제에서는 그 역할이 좀 불분명하게 것도 특징이에요. 탈관료제. 그러다 보니까 세분화 정도는 당연히 관료제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죠. 틀렸죠. 그 다음에 능력과 실적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는 것은 당연히 탈관료제가 능력과 실적에 따른 보상을 하는 거고요. 관료제는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을 하는 거고. 자,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반대로. 자,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틀렸고 정답은 기억과 니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셨습니다. 15번 갑니다. 15번. 자, 보기는 우리나라 헌법기관 A와 B에 대한 설명이래요.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대통령의 일정이라고 합니다.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주 임무로 한다고 해요. 그럼 A는 뭡니까? 당연히 감사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 자, 행정부 최고 심의기관에 대통령이 참석했대요. 그럼 B는 뭡니까? 국무회의가 되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감사원의 기능에는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가 있다. 자, 맞아요. 여러분, 항상 감사원은 딱 무조건 시험에 나오면 감사원의 기능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이나 회계 집행에 대한 결산검사. 자, 최종적인 심사는 나중에 국회에서 하지만 행정부 내부적인 검사는 감사원에서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감사원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장. 자, A의 장이 임명될 때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맞죠? 여러분, 국감, 대헌. 다 외우고 계시죠? 예. 자,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재판소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재판소장. 이 사람들은 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꼭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감사원의 장, 즉 감사원장은 자, 임명할 때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국무회의 의장은 국무총리다. 아니죠. 국무회의 의장은 바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틀렸네요. 정답 3번. 4번, 국회의원은 자, 국무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자,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즉 장관 같은 것들을 겸직이 가능해요. 의원내각제적 요소죠. 자, 그러니까 뭐 구성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질문 가, 다를 통해 시대별 민주주의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겠네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에는 직접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대별 민주주의니까 고대, 근대, 현대일 텐데. 그렇죠? 자, 그러면 가 자리에 이런 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자, 왜? 직접은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 A, B, C 중에 고대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어쨌든 얘는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얘라는 대답은 이 질문에 대한 얘는 줄여서 Y라고 쓸까요? Y는 yes, Y는 한 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보시면 얘가 두 개나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나에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기초로 합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자, 볼게요. 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고대, 근대, 현대니까 근대와 현대가 포함되니까 yes는 몇 개 나와야 돼요? 2개 나와야 되죠. 자, 볼까요? 그런데 자, 나 자리는 요 자리니까 yes가 하나밖에 안 나왔네. 예,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것도 X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A가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라면 자, 나에는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권력 분립이 시작된 거는 근대 이후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A가 여러분 나 자리였죠. 나. 자, 여러분 A가 고대래요. 고대면 이게 근대, 현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권력 분립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여기 둘 다 뭐라고 해야 돼요? 예라고 대답해야 되죠. 근데 틀렸죠. 자, 그래서 요 3번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Y가 둘 다여야 한다. 그렇죠? 근대와 현대 모두 권력 분립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그쵸? 자, 다의 성별을 이유로 참정권을 제한합니까가 들어가고 기억이 아니요 라고 한다면 니은은 예이다 라고 했는데 볼게요. 자, 그러면 기억이 아니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다 질문에 성별의 이유로 참정권을 제한합니까?가 들어가고 기억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으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일단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라고 대답한 얘가 현대가 되는 거죠. 근데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쵸?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이 아니요라면 니은은 예이다. 기억이 아니요라면 니은은 예이다. 자, 잠깐만. 고대, 현대. 그렇죠? 성별을 이유로 참정권을 제한합니까?가 들어가고, 참정권을 제한합니까? 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읽었네요. 미안해요, 여러분. 자, 참정권을 제한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참정권을 제한합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네요. 자, 참정권을 제한합니까? 라고 했을 때, 기억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기억이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자, 참정권을 제한하지 않으니까, 자, 여기가 현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참정권을 제한하는 거죠. 왜? 현대만 참정권을 제한하지 않으니까. 그쵸? 그럼 이게 고대가 됐든 이게 근대가 됐든 뭐 상관없이 둘 다 참정권을 제한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고 4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성별의 이유로 참정권을 제한합니까가 들어가고 기억이 아니요라면 니은은 예이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경우의 수로 물어보면 다른 똑같은 문제인데 약간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쵸? 네. 자, 여러분 이런 문제들에 좀 주의를 하시고 특별히 이런 형식의 문제를 좀 훈련하는 거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훈련은. 자, 그 다음에 17번 가도록 할게요. 자, 보기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A와 B의 일반적인 연구 절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A. 자,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요겁니다. 가설에 대한 검증이 들어갔다는 것은 기억 자리엔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설 설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가설이 설정되었으니까 가설이 존재하니까 B는 양적 연구가 되는 거고 A는 질적 연구가 되는 거겠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적 연구는 방법론적 이론론이 아니라 방법론적 이론론에 입각해 있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가설 설정 단계에서 연구 주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정답 2번이네요. 답은 쉬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A는 B에 비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용이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B가 더 용이합니다. B는 A에 비해 용이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일반화 관련해서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일반화 관련해서. 자, 그럼 만약에 일반화라는 것은 어떤 연구 결과를 다른 곳에도 다른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일반화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일반화. 자,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가 있으면 무조건 전수조사가 더 일반화가 유리하죠. 자, 그러니까 일반화가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전수조사밖에 없어요. 10명에 대해서 적응을 할 건데 10명을 다 조사했어. 그러면 이게 제일 베스트인 거죠. 그렇죠? 자, 근데 표본조사는 일반화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표본조사 중에서도 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다. 라고 하면 양적 연구는 일반화를 목표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법칙을 발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질적 연구는 주관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더 일반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요 문제가 그런 거죠. 지금 3번 문제 요걸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 좀 깊게 나와서 양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질문지법과 실험법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양적 연구 중에서도 질문지법과 실험법을 활용했을 때 어떤 게 더 일반화 가능성이 높냐라고 물어보면 질문지법이라고 또 대답을 하셔야 돼요. 실험법이라고 하는 것은 딱 통제된 환경 속에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일반화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일반화 관련해서는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외워두십시오. 이렇게. 물론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이 두 번째 층인데,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상대적으로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 낮다라고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보겠습니다. 자, 양적 연구는 연구 대상자로부터 분리되기, 연구자가 양적 연구 대상으로부터 분리되기 어렵다, 아니 분리가 가능하다 라는 데서 출발을 하는 거죠.
객관적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반면에 A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A는 뭐, 자, 질적 연구를 할 때는 뭐 직관적 통찰이나 뭐 감정이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질적 연구는. 반면에 양적 연구는 분리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7번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가해당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가는 A당 의원 19명이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 상대로, 자, 여기 나왔죠? 권한쟁의 심판을 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 결정을 했대요. 그럼 당연히 A는 뭡니까? 헌법재판소겠죠. 그쵸? 자, 이 결정은 그냥 각하, 오케이. 뭐, 다른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가가 헌재라는 것을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감대대헌 이죠. 국감대대헌. 그러면 국감대대헌은 뭡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잖아요.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나왔죠? 그러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자,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바꿔야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한다. 아니죠.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거는 여러분 국회 역할이고요. 국회. 그래서 항상 탄핵은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항상 탄핵을 소추한다. 소추 의결한다. 국회. 탄핵을 소추 의결된 탄핵안을 심판한다. 그러면 헌재. 꼭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소추 의결은 헌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 해산 여부를 심판한다. 이건 가능하죠.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통령의 제소로. 그렇죠? 정부의 제소로. 자,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말. 4번. 명령규칙 처분이나 헌법이나 법률이 위반되는 경우, 처분이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심사할 거나 어디가 갔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이거는 대법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맞는 말은 3번밖에 없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문제인데 좀 쉬운 문제예요. 실업 문제 중에서도 좀 쉬운 문제입니다. 자발적 실업,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과 경기적 실업 중에서 자,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발적 실업에 해당합니까? 예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마찰적 실업이죠. 그 다음에 불황으로 인한 노동 수요 부족으로 생기는 겁니까? 예라고 대답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경기적 실업이죠. 하나 남았으니까 얘는 구조적 실업이겠네요. 그렇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마찰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마련해야 된다? 아니죠. B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겠죠. 경기적 실업을. 자, 그 다음에 실업의 유형은 경기가 호황일 때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 맞아요, 여러분. 마찰적 실업은 경기가 호황일 때 오히려 일자리가 너무 많으니까, 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발생하는 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이 가능합니다. 2번이 정답이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B, C와 달리 A의 증가는 실업률을 상승시키지 않는다라고 했네. 실업률 자체는 상승시키죠. 자, 그 다음에 4번. 구조적 실업은 직업 탄생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이건 A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2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는 X제와 Y제만 생산하는 각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한 것이다. 자, 비교의 제어를 특화해서 양국가만의 교육을 하고자 할 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오늘 생산 가능 곡선이 나왔으니까 일단 이건 생산량 자료다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고요. 자, 그러면 표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뒤에 선지 보고 풀어야 될 거기 때문에 뒤에다가 제가 요 그림을 가지고 해볼게요. 아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실수할까봐. 그쵸?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XJ, YJ 값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먼저, 자, 볼까요? 자,
그러니까 x제 120개, y제 100개. 자, 그러면 120,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다음 또 볼까요? 그 다음에, x제 80개, 90개. 자, 그러면 80개, 90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생산량 자료이니까 해당 숫자를 분모로 보내줘야 되는 거죠. 120분의 100이니까 6분의 5. 여기는 5분의 6, 여기는 8분의 9, 여기는 9분의 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 당연히 얘는 1보다 작고 얘는 1보다 크니까 x제는 각국에서, 그 다음에 얘는 1보다 크고 얘는 1보다 작으니까 자 y제는 을국에서 특화 생산을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역전 각국의 x제 한 개의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5분의 6이다. 아니죠. 6분의 5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6분의 5.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교역전 y제 한 개의 기회비용은 각국의 을국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작다라고 했는데, 크죠? 5분의 6, 9분의 8이니까 5분의 6이 더 크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을국은 x제 생산의 절대 열의를. 여러분, 절대 열의는 이게 많으면 둘 다, 여러분, 둘 다 각국이, 이게 120개고 이게 100개니까 각국이 절대 우위에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국은 절대 열의, x제 생산의 절대 열의를, 요 말은 맞았네요. 그쵸? 요 말은 맞았으나, 요 뒤에 게 틀려졌겠네요. 을국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절대, 우위를 갖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틀렸네요. 둘 다 절대 열입니다. 을국은 둘 다 절대 열이에요. 그 다음에 4번. 교역을 위해 각국은 x제를 특화하고, 을국은 y제를 특화한다. 맞습니다. 자, 아주, 약간 그래프가 나와서 약간 처음에 좀 긴장하셨을 수도 있지만, 선지는 아주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 기회비용의 문제, 비교의 문제를, 자, 기회비용까지만 구하시고, 특화 생산까지만 구하셔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전직 시험, 운전직 사회 운전직 도로교통법도 그렇고요, 자동차 구조원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 운전직 사회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고, 시험을 이번에 잘 보신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흘린 땀이 여러분이 꼭 합격하는데 꼭 씨앗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나 운전직 사회 이제 공부할래, 나 운전직 공부할래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방향을 좀 잡으시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길을 가는 것이고요. 성실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것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해진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활하시면서 또 기본서와 또 300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훈련을 충분히 하셨으면, 어떻게 보면 뭐 이번에 본 교육청 문제, 제가 이제 참여 보고 난 교육청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개된 서울시 문제도 그렇고, 올해 출제된 문제, 모든 문제를 여러분 다 맞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대하시고,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공부 좀 편하고 좀 잘 하시라고 제가 지금 필기노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정도쯤에 출간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필기노트도 좀 잘 활용해 주시고요. 나오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합격하는 길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자 김진아 교수님이나 이윤승 교수님과 그 다음에 저희 세 명이 모여있는 이 팀에서 여러분들을 꼭 합격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